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네, 이번 시간에는 태조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고려가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민족의 재통일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발해 세자 대광현이 934년에 왕건에게 이제 귀순해 오고, 935년 후백제 왕 견훤이 나주를 통해서 고려 왕건 측에 이제 귀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라 경순왕이 신라를 들어서 통합을 요청하게 되고, 936년 후백제 2대 왕 신건과 1, 2천 전투에서 승리해서 결국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 이제 왕건의 태조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태조 왕건. 태조 왕건의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이런 후삼국 간의 그 통일 전쟁,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가 합쳐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의 민심도 추스려야 되고, 각 나라도 추스려야 되고, 민족 통합, 민생 안정, 통합, 그리고 왕건의 주요 지지 기반 세력이죠. 이 호족들. 이 호족의 세상에서 이 호족 연합 정권인 고려가 세워졌다고 하면, 이제 이 호족들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견제도 해야 됩니다. 왕보다 더 힘이 세지면 안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이 고려였지 않습니까? 고구려를 계승했죠. 그렇다면 그 나라 이름에 걸맞게 북진 정책을 펼쳐서 고구려 이해 땅도 수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통합, 호족, 북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태조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짝짝. 먼저 오랜 전쟁으로 힘들었을 백성들의 민생을 안정시켜줘야겠죠. 빚을 많이 져서 노비가 된 사람들, 빚 갚아서 일부 양민들 값을 치르고 이제 면천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풀어줍니다. 힘든 백성들 흑창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쌀을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10분의 1만 걷어야 되는데 그동안 더 많이 걷었겠죠. 후족들이 자기들 멋대로 걷고 있었던 걸 10분의 1세, 세율을 10분의 1세로 고정해서 함부로 걷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취민, 유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 정도껏 먹어라. 이 소리겠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힘썼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 태봉, 그리고 신라, 여러 나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북쪽에서 내려온 발해 유민들까지, 민족을 통합해야겠습니다. 옛 고구려, 백제, 신라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중앙 귀족으로 지배 세력으로 수용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후백제의 박영규 같은 사람, 견훤의 사이였죠. 승주 지역의 호족. 이런 사람들도 이제 투항이 왔는데 이 사람과는 또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 사람의 그 딸들이 나중에 그 왕건의 그 아들이죠. 요 왕자하고 또 혼인을 맺고 하거든요. 그리고 신라 왕, 마지막 왕 김부, 경순왕 김부 같은 경우에는 왕건이 딸을 또 시집 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조영, 대조영이 아니라 대광현, 발해의 왕세자죠. 대광현이 수만 명의 백성들을 끌고 이렇게 귀순해 오자 왕족으로 대우해주면서 그 발해 왕실에 대한 제사를 모실 수 있게 배려를 해주죠. 이런 모습들이 다 민족 통합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호족. 이 호족들이 문제인데요. 호족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신이 이렇게 센 호족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으로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 호족들과는 결혼을 하죠. 그리고 왕비가 29명이나 있었습니다. 혼인정책. 그 다음에 자신의 성을 주기도 합니다. 사성정책. 그래서 경기도 광주의 호족이었던 함규 같은 경우에는 왕규, 강릉 명주 지방의 호족이었던 김순식은 왕순식이 되는 거죠. 그다음 광산 김씨, 의성 김씨, 전주 이씨 이런 본관 있죠. 본관 제도를 시행해서 나름대로 그 지방에서의 그 호족들의 지위, 명예 이런 것들도 좀 확인시켜 주고요. 그렇다 해서 이렇게 너무 세지면 안 되겠죠. 견제책도 마련합니다. 바로 인질제도라고 할 수 있는 기인제도, 상수리제도에서 통일신라의 상수리제도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방 출신으로 중앙 귀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신관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호족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게 하는 사신관 제도 이런 것들을 실시하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이 신하들이 호족 연합 정권이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같은 호족이었으니까 왕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정계, 계백, 료서 같은 책을 편찬해가지고 이런 책을 간행해서 신하들이 왕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신하들이 지켜야 될 예의 범절 같은 것들을 하고 익히도록 하고 훈유 10조, 자신의 자손들에게 후대 왕들에게는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이런 것들은 지켜라 라는 것들을 이렇게 남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답게 북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이 거란은 오랑캐 나라다라고 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평양을 서경이라 해서 굉장히 중시하면서 북진 정책의 최첨단의 근거지로 삼죠. 그래서 청천강에서 여흥만에 이르는 국경을 확정짓습니다. 이렇게까지 북진을 하게 되는 거죠.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것에는 이런 의도도 북진 정책에 그들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양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렇게 고려 건국 초기의 국경선은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이 정도 지역을 새롭게 북진 정책으로 확보해내는 거죠. 광종까지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